자, 136쪽입니다. 지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 1번입니다. 스피어만은 지능이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카텔은 지능을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으로 구분했고, 다양한 측면의 지능을 인정하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스턴버그가 아니라 가드너고요. 지능을 성문적, 경험적, 맥락적 요소로 설명한 학자는 스턴버그입니다. 스턴버그는 지능을 성문적, 경험적 요소로 사용했고, 가데너는 다중지능 이론. 이게 바뀌었죠. 그리고 카텔은 이제 지능을 유동지능, 발당지능이 아니라 결정지능. 네. 그리고 오코너의 입장으로 옳은 거. 그 2번이죠. 엄밀한 자연과학적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교육이론은 예우상의 경칭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허스트 입장입니다. 허스트는 교육이론은 신념, 도덕, 종교 등 형이상학적 가치 판단의 문제를 포함해야 하고 실제적 질문에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자연과학 이론에 종속되거나 열등한 이론이 아니다가 허스트의 주장입니다. 오코너는 교육학이 독자적인 과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과 같은 엄밀한 이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이론이 이러한 과학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론이라기보다 단지 예우상의 경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교육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오코너는 논리적 분석과 과학적 설명을 중시했고, 나머지는 다 허스트 입장이죠. 허스트는 교육이론을 실제적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실천적 이론으로 봤고, 허스트는 교육이론이 단순히 자연과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실천적 활동을 다루는 독자적 성격의 이론이라고 봤죠. 인간관계론이 교육행정에 준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된다. 이거는 인간관계론이랑 다르죠. 인간관계론의 교육적 시사점은 민주적 지도 방식과 모든 조직에는 비공식적 인간관계가 공식적인 권한의 명령 체계보다 작업의 습성이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에서 공식적 조직을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이론이다. 1, 2, 4는 인간관계론인데 한번 볼까요? 교사의 참여 중시 인간관계론, 비허갑적 비지시적 지도력 인간관계론, 명령 지지보단 동기유발 직무적 만족감 증진하면 인간관계론이죠. 여기서 이제 동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기대가치 이론에서는 과제 수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높은 기대가 이제 과제 수행 동기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통제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내재적 동기는 감소한다고 봤고, 목표 지향성 이론에서 수행 목표 지향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자기가치 이론에서 자기장애 전략은 실패를 정당하고 자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대가치 이론은 과제 수행에 대한 동기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과제의 가치에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과제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할수록 일반적으로 과제 수행 동기는 증가하는데, 여기서 감소시켰다 했으면서 해서 틀린 내용이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율성을 느낄 때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고 본다. 반대로 외부의 통제나 지나친 평가를 받는다고 느끼면 자율성이 침해되어 내재적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 목표 지향성 이론에서 수행 목표 지향은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수함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숙달 목표 지향은 학습 자체와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자기가치 이론에서 자기장애 전략은 실패했을 때 다시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외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장애 요인을 만드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실패 상황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보호하려 한다. 자, 4번.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모르면 1번입니다. 마이어와 로아는 학교 조직의 이완 결합성이 신뢰의 논리를 전제로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마이어와 로아는 학교 조직을 이완 결합체로 설명하면서 학교가 외부적으로는 제도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간 자율성을 상당 부분 허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완결합 체제는 구성원 간의 강한 통제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신뢰의 논리를 전제로 하고 한다고 설명된다. 2번은 여기서 이게 이완결합 체제로서의 학교 조직 특징, 이게 이완 조직 결합 체제로서 학교 체제의 특징입니다. 하위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직화된 무질서는 코엔 마치 올슨이 제시한 개념으로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제 3번에서 이게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유동적 참여 등 방금 설명했죠. 이게 조직화된 무질서고요. 이완결합 체제 특징 아닙니다. 그리고 4번에서
분업과 전문화, 몰인정성, 규칙과 규정, 경력 지향성은 배버의 관료제 조직의 특징이고요. 전문적 성격의 학교 조직은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네. 분업과 전문화, 몰인정성, 규칙과 규정, 경력 지향성은 배버의 관료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전문적 성격으로서 학교 조직의 특징은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요.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아까 학력 상승에 대한 원인, 기술 기능 이론에 바탕을 둔 거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 전문성 수준이 계속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뭐 일체감이나 지위 획득,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 이런 건 기술 기능 이론과는 좀 거리가 멀죠. 네. 기술 기능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산업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게 마련인데 과학기술의 부단한 향상 때문에 직업기술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며 그에 따라 사람들이 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번은 이제 학습 욕구 이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 이건 학습 욕구 이론이고, 지위 획득을 위한 합법적 사다리, 이건 지위 경쟁 이론이고, 교육을 통해 국민들 사이의 일체감 형성은 국민 통합론입니다. 그리고 40번 정답은 이제 4번입니다. 그럼 이제 1, 2, 3번은 맞는다는 거니까 1, 2, 3번부터 봅시다. 설계 단계에서는 평가 도구를 고안하고 에디 모형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평가 도구 고안하고 교수 전략과 교수 매체를 선정한다. 개발 단계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할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수 자료를 제작한다. 분석은 요구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 등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에디 모형은 분석, 애널리시스, 설계, 디자인, 개발, 디벨롭먼트, 실행, 임플리멘테이션, 평가, 이벨리에이션의 5단계로 이루어진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학생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목표를 측정할 평가 도구를 설계하며 어떤 교수 전략을 사용할지 결정하고 적절한 교수 매체를 선정합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만드는 단계이고, 개발 단계는 설계 단계에서 만든 청사진을 실제 산출물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교사용 지도안, 학습자용 교재, 멀티미디어 자료 등 실제 수업에 사용될 교수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작하고, 분석 단계에서는 교수 설계의 출발점으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요구 분석, 학습이 이루어질 물리적, 제도적 환경을 살피는 환경 분석,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는 과제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교수 설계의 방향을 설정한 단계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건 평가예요. 투입된 교수 자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건 평가입니다. 실행 단계는 개발된 교수 자료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교사 연수, 수업 운영, 학습자 참여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수 자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활동은 실행 단계가 아니라 평가 단계에 해당합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은 평가의 기능이므로 옳지 않고요. 4번 네. 답이 4번이에요. 이게 지적 기능인데 네, 간의 학습 성과 영역, 방법적 지식 혹은 절차적 지식에 해당한다. 지적 기능, 네, 지식이니까 지적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나 상징을 규칙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별 학습, 구체적 개념 학습, 정의된 개념 학습, 원리 학습, 고차 원리 학습으로 세분되며 이들은 위계적 관계에 있다. 세 개 다 지적 기능 설명입니다. 자, 봅시다. 인간의 학습 결과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네요. 네. 각각은 학습의 산출 형태가 다르며 학습과제 설계 시 요구되는 교수 조건도 달라진다. 언어 정보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지식의 재생 능력으로 사실이나 명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 결과이다. 예를 들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처럼 언어로 진술 가능한 지식이다. 운동 기능은 신체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기술로 근육 운동을 통해 특정 동작을 정확히 수행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타자치기, 수영, 악기 연주 등이 이에 속한다. 인지 전략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조절적 사고 능력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이나 기억 전략을 선택 통제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학습 상황에서 사고를 조직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적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절차적 지식, 방법적 지식을 다룬다. 이는 기호와 상징을 규칙에 따라 조작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으로 개념 형성 및 규칙 적용이 포함된다. 간에는 지적 기능을 변별학습, 구체적 개념학습, 정의된 개념학습, 원리학습, 고차 원리학습의 위기적 단계로 제시하였다. 즉 상위 단계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위 단계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항에서 제시된 방법적 절차적 지식이나 기호나 상징의 규칙에 따라 활용, 변별학습에서 고차 원리학습의 위계구조, 변별학습, 구체적 개념학습, 정의된 개념학습, 원리학습, 고차 원리학습으로 세분되며 위계적 관계에 있다. 이게 지적 기능입니다. 네. 변별학습에서 고차 원리학습의 위계구조는 모두 지적 기능, 간의 지적 기능의 핵심 특징. 4번 혼잣말에 대한 비코츠키의 견해. 네. 이거는 근데 문제풀이가 미성숙한 사고죠. 안 좋게 보죠. 근데 이거는 다 좋게 보는 거죠. 네. 자신의 사고 과정을 자신의 사고 과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주도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면서 내적 언어로 바뀐다. 쉬운 과제보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뭐 중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4번은 이게 그 긍정적인 말이죠. 네. 혼잣말에 대한. 근데 1번은 피아제 견해로서 부정적인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고치케 견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나왔지만은 이거 그냥 선지만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네, 혼잣말, 프라이빗 스피치는 아동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언어, 즉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기지시적 언어를 의미한다. 비고치키와 피아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였다. 피아제는 혼잣말을 자기중심적 언어로 보고 이는 사회화의 이전 단계의 미성숙한 사고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즉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 미발달된 언어 형태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고츠키는 이에 반대하였다. 그는 혼잣말이 단순한 미성숙의 표현이 아니라 사고를 조절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인지적 기능을 가진 언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중심적 언어로서 미성숙한 사고를 보여준다는 설명은 비고츠키의 견해가 아니라 피아제의 견해다. 따라서 옳지 않다. 비고츠키는 혼잣말이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즉 자기조절과 자기지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고츠키는 혼잣말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외연적 형태가 줄어들고 사고 내부로 내면화되어 내적 언어로 전환된다. 즉 언어가 사고의 도구로 완전히 내면화되는 과정이다. 혼잣말은 단순히 하거나 익숙한 과제보다 어렵거나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때 더 자주 나타난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말로 조절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답은 이제 2번. 네. 그러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 4번이니까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담자는 합리적으로 불안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자가방어 기제에 의존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과 전이 감정을 분석하여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고, 내담자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과거의 경험과 심리성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고요. 체계적 분간법은 이제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특히 웰페가 사용하는 기법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상담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적인 욕구, 갈등, 억압된 경험의 산물로 보고 이를 의식화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불안을 느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자아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억압, 부정, 합리화, 투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체계적 둔관법은 행동주의 상담이론, 특히 웰페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반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은 자유현상, 꿈의 분석, 전이 분석 등을 사용하며 행동주의 기법은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과 전이를 분석하여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억압한 갈등을 자각하게 돕는다. 전이는 과거의 감정이 상담자에게 옮겨지는 현상이고 이를 통찰을 통해 해결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경험, 본능적 충동, 특히 성적 공격적 에너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 답은 1번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과 내용 및 평가 전문가가 제작한 검사를 주로 사용한다. 서열화, 자격증 부여, 프로그램 시행 여부 결정의 목적을 위해 시행한다. 교수 학습이 완료된 시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편정한다. 이게 총괄평가고, 문항의 핵심 단어는 교과 내용 및 평가 전문가가 제작한 검사, 서열화, 자격증 부여, 프로그램 시행 여부 결정, 교수 학습이 완료된 시점에서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판정이라는 표현이다. 모두 총괄평가의 특징이다. 총괄평가는 학습이나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학습자의 성취 수준이나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된 목적은 학습 성과를 평가하여 성적을 부여하거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며 표준화 검사나 교과목 시험처럼 전문가가 제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열화나 진급, 자격 인정 등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도 총괄평가가 사용된다네요. 형성평가는 학습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공이 목적이다. 학습 과정 중에 실시되고요. 능력 참조 평가는 학습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잠재력에 비추어 성취를 판단하는 평가이고, 성장 참조 평가는 학습자의 과거 성취와 현재 성취를 비교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육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판정하는 총괄 평가와는 구분된다. 자, 검사 도구의 타당도에 대해서 옳은 설명, 기억 리을이고요. 일단 기억 리을부터 봅시다. 검사 점수가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의미한다. 맞고, 타당도. 그리고 특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검사 점수가 얼마나 잘 나타내 주는지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검사 도구의 타당도는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검사 점수가 실제로 측정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각 항목을 구분해보면 이제 검사 점수가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게 타당도의 핵심 정의 중 하나이다. 타당도는 검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이 목적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검사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무선 오차 없이 측정하는가, 이는 신뢰도의 개념이다. 신뢰도는 측정 결과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의미하며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타당도 설명은 아니다. 동일한 검사에 대한 채점자 간 채점 결과의 일치 정도는 채점자 간 신뢰도, 즉 객관도를 의미합니다. 네. 채점의 일관성에 관한 개념이지 타당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검사 점수가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가, 이게 타당도의 본질적 정의로 검사 결과가 실제로 측정하려는 심리적 특성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옳다. 정보 처리 이론에서 부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조직화, 시각화, 그 다음에 뭐였더라? 조직화, 시각화, 심상화네요. 그리고 정교화. 조직화는 이제 개별적 정보를 범주나 유형으로 묶는다. 도표나 그래프, 위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거는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니까 시각화죠. 시각적인 형태인 그림으로 저장한다. 자동차를 언어적 수술 대신에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더라? 정교화, 엘라보레이션.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관련 짓는다. 정교화네요. 오, 정교화네요. 방법이. 그래서 정교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관련 짓는다. 학습한 정보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 보거나 또래에게 설명해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정보 처리 이론에서 부호화란 들어온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하기 위해 의미 있게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때 학습자가 정보를 더 깊이 있게 처리하도록 돕는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조직화, 심상화, 정교화가 있다. 개별 정보를 범주나 유형으로 묶고 도표, 그래프, 위계도 등을 만드는 것은 정보를 구조화하여 기억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조직화 전략에 해당한다. 즉, 관련 있는 자료를 묶거나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기억을 효율화한다. 정보를 시각적 형태로 변환해 기억하는 것은 심상화 전략이다. 말로 된 정보를 머릿속 그림이나 이미지로 전환하면 시각적 부호가 만들어져 기억의 단서가 강화된다. 자동차를 언어 대신 그림으로 떠올리는 예시는 전형적인 심상화다.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거나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보는 것은 정교화 전략이다. 단수 단기가 아니라 의미를 확장하고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의 관계를 만들어 부호화를 깊게 하는 과정이다. 자, 다음은 보상적 교육 평등관에 해당한 내용인데요. 답 니은 디귿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 결과를 제고한다. 이건 보상적 교육 평등관이고요.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 이것도 그 보상적 교육 평등관입니다. 교육 평등관은 평등을 어디에 두는가? 기회, 조건, 결과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 즉, 그중 보상적 교육 평등관은 보상적 교육 평등과 보상적 평등, 보정적 평등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지닌 집단에게 추가적인 지원이나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평가 등을 실현하려는 관점을 말한다.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에 해당한다. 이는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 없이 입학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보상보다는 기회 제공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보상적 평등이 아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려는 보상적 평등관의 대표적 사례로 옳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보상적 평등관 예의죠. 도시학생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에게 입시에서 별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죠. 그리고 리을 학교의 시설 및 여건, 교사의 전문성, 교육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은 이제 조건의 평등입니다. 학교 간 시설, 교사 전문성, 교육 과정의 차이를 줄이려는 것은 조건의 평등, equal conditions.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 자체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콜만의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사회자본, 콜만의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콜만의 사회자본 개념은 개인의 학업 성취나 학업 사회적 성취가 단순히 경제적 자본, 돈, 물질적 자원이나 문화적 자본, 가정의 문화 수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네트워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특히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의 교육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교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학교 구성원 간 신뢰와 규범이 잘 작동할수록 학생이 성취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친밀한 관계가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콜만의 사회자본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 자, 이건 인적 자본의 관점이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에 따라 개인의 노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건 인적 자본의 관점입니다. 인적 자본론은 교육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개인의 노동력 가치가 높아진다고 봤고요. 2번은 이제 재생산,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죠. 경제 생산 체제 간의 상응 관계를 통해 학교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재생산한다. 이거는 보울스와 긴디스의 경제적 재생산이므로 학교가 자본주의 사회 계급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봤고요. 4번은 이제 학교가 특정 계층의 문화를 보편적 가치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업에서 상위 계층 자녀가 유리하다. 이거는 브루디에의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 해당한다. 상류층의 문화가 학교에서 표준으로 작용해 상위 계층 자녀가 학업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에 여기서 네, 프레이리 은행적 음식이 아니라 문제 제기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레이리고요. 답이 2번입니다. 문해교육에서는 성인 각자의 삶이 반영된 일상 용어를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프레이리. 진정한 교육은 학자가 탐구, 인콰이어리와 이식적 실천, 프랙시스 활동을 하는 것이다. 프레이리. 교육은 주어진 지식을 전달하는 은행적 음식이 아니라 문제 제기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레이리. 문해교육. 삶이 반영된 일상연, 언어, 탐구와 실천, 프랙시스, 은행적 음식 교육의 비판, 문제제기식 교육은 모두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일치한다.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비판적 교육학자이자 해방교육의 창시자로 문해교육을 통해 민중이 스스로 사회구조를 인식하고 변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프레이리의 주요 주장들입니다. 은행적 음식 교육을 비판했습니다. 은행적 음식 교육을 비판했어요. 프레이리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저금하듯 주입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 방식을 비판했고요. 문제제기식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대화와 탐구를 통해 현실 문제를 함께 성찰하고 이를 실천, 프랙시스를 통해 변화시키는 교육을 주장했고요. 문해교육, 리터러시 에듀케이션, 문자를 배우는 교육이 단순히 읽기 쓰기 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회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인의 실제 언어, 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진정한 문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일리치, 노을즈, 메지로우 설명 보겠습니다. 일리치는 탈학교론을 주장한 인물로 제도화된 학교 자체를 폐지하고 학습망을 통한 자율학습을 강조했다. 노을즈는 자기주도 학습과 성인학습 이론을 제시했다. 안드라고지 하면 노을즈죠. 그리고 메지로우는 전환학습 이론을 제시하여 성인의 비판적 성찰을 강조했지만 은행적 음식 문해교육 개념은 프레이리 것이다. 프레이리는 은행적 음식 교육을 지지한 게 아니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뭘 주장했다고요? 문제제기식 교육을 주장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3번이 옳지 않으니까 이제 1, 2, 4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직위란 한 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지위 및 자격에서 근무 기간이나 근무 부서를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1, 2, 4번이 이제 맞는 거고요. 3번은 이제 강임이 직위란 이제
봅시다. 해설부터 일단 직위란 한 사람의 교육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전직이란 교육 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사를 장학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보란 교육 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간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선생님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옮긴다거나 뭐 그런 거죠. 즉 동일한 직위 자격 상태에서 근무 장소만 바꾸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사범대학교를 나오시면 이제 중고등학교 교원이 될 수 있는데 초등학교 교원은 다르죠. 교대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선생에서 중학교 선생으로 가면 이건 전보가 아닙니다. 전직입니다. 그리고 3번 이제 강임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 직급의 지위 기회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직렬을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강임이란 교육 공무원의 직렬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위 직위에 그냥 하위 현재 직급보다 하위 직급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렬을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 합법성. 네, 교육행정의 원리. 이 원리를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될 수 있다. 합법성으로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 수행과 행정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합법이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합법으로 일을 하면은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아서 왜냐하면 공무원 철법통이잖아요. 합법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 합법성이고요. 네, 문장의 핵심 단어는 문항의 핵심 단어에서는 행정 재량권 남용 방지,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 수행 억제, 교육 공무원의 신분 보장, 전문성 경시 우려이다. 이는 모두 합법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Principle of Legality. 합법성의 원리는 모든 행정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이다. 즉 행정권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 재량이나 권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 수행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 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합법성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모든 행정행위를 법에만 의존하려 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적 자율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즉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수월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이 우수한 성과를 추구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뜻한다. 능률성의 원리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행정의 경제적 설명이다. 효과성의 원리는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합법성의 원리는 법에 근거한 행정수행과 공무원 신분 보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답이 이제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옳은 설명.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심의한다.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사항을 심의한다.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을 왜 하죠? 학부모위원을 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죠?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이 아니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죠. 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학부모 대표가 선출하죠. 교직원 전체회의는 교원위원을 선출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교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 맞는 말입니다. 네.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 중 하나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과정 운영, 예산안 편성, 교과형 도서 선정 등을 포함하고요.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 사항도 심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네. 그래서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학교회장, 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다. 맞습니다.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며 회의에는 의결권을 가진다. 답은 이제 2번입니다. 자 봅시다. 교육 뒤늦게행 저술의 일부이다. 예술적은 빼고 지적, 도덕적, 신체적입니다. 교육은 아직 사회생활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어린 세대들에 대한 성인 세대들의 영향력 행사이다. 그 목적은 전체사회로서의 정치사회와 그가 종사해야 할 특수환경의 양편에서 요구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아동에게 구성 개발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게 뒤늦게행 저술의 일부고요. 예술적은 아닙니다. 네. 뒤늦게행의 보편화의 사회와 특수화의 사회화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뒤늦게행은 교육을 사회화로 정의하고 교육의 목적은 전체 사회로서의 정치사회, 보편사회와 그가 종사해야 할 특수환경, 특수사회의 양편에서 요구하는 지적, 도덕적, 기능적, 즉 신체적 특성을 아동에게 육성 개발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예술적은 아닙니다. 145초까지.